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부산교대 전진성입니다. 앞 시간에 비교적 시간을 엄수하셔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1부에 비해서 지금부터 시작할 2부는 조금 더 역사적 현실과 그 재현에 초점을 두는 발표들입니다. 사실 지금쯤 이제 식후 졸음도 오실 시간이긴 한데 2부에 마련된 그 발표 주제와 발표자들 면면을 보면 결코 졸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두 개의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신대학교 김민환 선생님이 한국 전쟁기의 전쟁 포로에 대한 전시를 다뤄주시겠고, 토론은 동아대학교 전성현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성공회대학교 전갑생 선생님이 군사도시 용산에 관한 전시를 다뤄주시고, 토론은 부산대학교 차초록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부와 마찬가지로 발표 25분, 토론 10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김민환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전쟁과 기억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아주 굴지의 역사사회학자이시고 또한 세월호 기억 문제 등 야전에서 활동하시는 실천적 지식인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한국전쟁의 대안적 전시,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와 허락되지 않은 기억을 중심으로입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환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전진 선생님이 저를 굴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뚱뚱하긴 합니다. 예, 한국전쟁 대안적 전시고 두 전시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글은 앞에 거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제가 쟁점과 논란 부분을 좀 써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이 전시는 사실은 사회적 논란 부분이 사실 잘 없었고 전시 기획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몇 번 모여서 회의를 하긴 했지만 이 전시를 주관하신 분들이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받고 이렇게 된 거라서 이걸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전진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로 이야기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발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시작을 관점, 자료, 연구에서 어떻게 전시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쓰고 싶었는데요. 제가 원했던 만큼 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쟁기념관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 전쟁에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재현되냐면 주로 전투사 중심으로 좀 재현이 됐었죠. 그래서 군대 본위, 작전 중심, 격정지 중심의 서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저희 바람은 전쟁사는 전투사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민간인의 고통이 어떡하냐, 전쟁이 사회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전쟁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전쟁을 통해 어떤 새로운 지식이 탄생해서 유포되었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야 전쟁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이 국가와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게 이제 전쟁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2000년대 이후에 전투사가 아닌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역사에서 연구가 많이 축적된 부분이 민간인 중심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명확하게 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까 군인에 의한 적이든 적군이든 아군이든 혹은 폭격이든 군인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유족운동, 사회운동 그리고 제도로서의 진실화를 위한 가수정례위원회 등등등 한국 사회의 여러 총체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영향들이 있었지만 아까 특별 기획자는 모르겠지만 그 상설 전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캐치를 하고 있지만 전사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기 힘든 부분 굉장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전쟁기념관의 위상과 관련된 무슨 이제 사실 토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쟁기념관은 한편으로는 직업이 군인인 자들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셔널한 차원의 삼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혹은 뭐 사람들이 그냥 아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전쟁기념관이나 물질적, 조직적, 상징적 토대가 사실 대단히 강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전쟁, 우리 사회 한국전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인 및 전투 중심의 전쟁기념관 정치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화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고, 따라서 전쟁을 통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재구성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 전쟁기념관의 역할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이 논쟁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상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대화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상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했던 건 이제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와 허락되지 않은 기억이라는 두 전시이고요. 전시 기획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글을 쓰면서 생각해봤더니 이게 제가 이 전시에서 했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에서는 사진을, 거기 전시된 사진을 수집했고 거기 해제를 썼고, 그리고 패널의 그 문구들을 제가 다 쓴 건 아니지만 4분의 1 정도는 제가 썼고, 어떤 사진을 뽑을 거고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 거고 어떤 구성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에서는 제가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그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허락되지 않는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도움을 준 사람 정도였고,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발언해야 될지를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서 이 글쓰기가 처음엔 어렵다가 그냥 전시에 기획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했던 바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혼란을 좀 덜 드리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쟁을 민간인의 관점에서 재현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 뭘 전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왜 전쟁기념관에 무기들을 갖다 놓냐면 구하기 쉽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이제 민간인들의 고통을 보여줄 만한 물건은 뭐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증언을 전시하는 거죠. 혹은 예술 작품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전시하는 방식은 아까 그 한국전쟁 기획전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그 전쟁기념관의 기획 전시에서 했던 것 같고, 아까 미술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아까 저는 전쟁기념관 그 저기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이거 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뭘 말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하는 그 자기 검열의 기제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한편 자기 검열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검열 기제보다 훨씬 강한 게 훅 들어와가지고, 그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서 여기가 남한인가 평양인가 뭐 이런 기사도 실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그 서사전략과 주요 전시 내용 부분은 그 그냥 1, 2, 4, 3, 4, 5부고 3부는 3개로 나눠졌고 요 순서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건 8개, 그러니까 7개, 실제로 구현된 건 7개고요. 이 뒤에 8개의 내러티브는 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 앞에 거제에서 했던 전시의 순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말하고자 했던 순서이기도 하고, 좀 더 야심차게 말씀드리면 거제에 있던 그 저기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의 전시를 우리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기획을 했던 것이고,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전쟁포로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전쟁 포로가 뭐냐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이미지들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사진들 5개의 연작들, 그래서 피난민들이 일단 이 카투사는 통역을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미군이 피난민들 진검사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진검사를 하는 순간부터 요 밑에 쓰고 있는 게 이제 바로 그 프리즌 오브 워라고 하는 포로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품들을 정리하게 되고, 직결 수용소라고 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인데, 여기 이미 가슴에 프리즌 오브 워라고 하는 이 태그를 달고 있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DDT를 뿌리는 건데, 몸에 직접 DDT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5개의 사진은 그 아까 다른 기억되지 못한 전쟁에 대해서도 이 부분 전시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포로가 뭔가에 대했을 때 그 대부분 사람들은 1번을 이야기합니다. 유엔 사령부에 의해 구금된 1949년 8월 12일자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 4조에 포함된 전쟁포로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투원, 뭐 게릴라,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범주 말고 이거는 사실은 평범한 범주고 포로하면 떠올리는 의미인데, 한국 전쟁에서는 사실은 이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범주입니다. 유엔 사령부의 수용 시설에 응유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가 뭐냐면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포로가 되느냐? 사실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전쟁 포로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과 그다음에 이제 군복을 달리 입고 뭐 했던 여러 범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다 그 자료집에 제가 온라인 주소를 소개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현재도 온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포로들은 어디로 갔는가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 이야기할 때 거제도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전국 13개 지역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그 정규 수용소 말고 직결 수용소와 임시 포로 수용소, 그다음에 이제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의 체계가 있었고, 5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거제 이외에, 그러니까 그 송환, 비송환이 분류된 포로들을 수용하는 별도의 또 수용소가 존재했었다라는, 다양한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직결 수용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입니다. 요게 그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요게 아마 우리 전체 그 전시회의 그 표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고요. 여기는 임시포로 수용소고 이제 영등포에 있었던 건데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이는 곳이고, 여기는 누울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서 있다가 이제 포로 수용소로 이송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있었던 곳은 부산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부산은 3군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국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제도, 여기가 추봉도, 용암도, 용호도, 봉암도, 부산, 뭐 영천, 뭐 이런 데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들은 어떻게 관리됐는가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썼던 언어는 포로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포로들이 들었을 때 신체 검사에서 안전의 옷을 다 벗고 신체 검사 받는 장면, 뭐 그다음에 그 진술서 쓰는 장면, 조사받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결국 이제 생활을 하는 것들인데, 요 사진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생각하게 해서 요 부분, 요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 요 사진을 어디에 넣을까를 고민 많이 하다가 생활했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용소 안에 이제 엄마와 아이가 있고, 아마 이게 빨래로 추정되는데 빨래가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요 사진은 이 전시 이후로 그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이제 여성 부분을 독립해서 새로 만들 때 전시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갑 선생님이랑 저랑 의견이 다른 부분, 저는 부분적 개수는 오히려 전체 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전생은 그나마 그 균열전 지점들이 오히려 드러남으로써 개선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로 사진 같은 경우는 왜 포로 사진을 찍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밥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연출된 사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오면 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삐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 요 삐라 내용까지 삐라 내용 옆에다가 요 사진을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자, 생각 보시면 되고요. 포로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 이 문제고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개질하는 게 교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교육입니다. 음악, 연극, 미술, 그다음에 뭐 물건 만들기, 뭐 뜨개질 이런 거고 그 뜨개질 프로그램, 그래서 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게 배신자 프로그램이고 51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51년 6월이라고 한 시점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인데요. 왜냐하면 휴전협정 그 협상이 시작되는 게 제한되고 시작되는 게 이제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휴전협정 바로 직전에 요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사진은 가장 언론에서 가장 오보를 많이 했던 건데 이 사진은 그 요 포로 수용 소장이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가장 어린 포로에게 뭔가를 주는 사진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포로들이 만든 물건을 포로 수용 소장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 요 부분 그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는 올림픽이나 이런 게 다 교육의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신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근데 배신자 프로그램에서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패러다임이 약간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을 완전히 바꿔라라고 하는 사상전 프레임과 그냥 남쪽에 있으면 혹은 미국을 선택하면 편해라고 하는 일종의 심리전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약간 충돌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전 패러다임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그 행동주의 사회가 기획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하여튼 그 지점들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 곁에 누가 있었는가 이제 한국군 포로 경비대 각국의 포로 경비대들과 뭐 요 분은 통역사입니다. 대만에서 중국이 민주영군 포로를 통역하기 위해서 왔던 요 깃발들 보이시죠? 여기 요 사람이 GI고요. 여기 대만 분입니다. 포로를 신문할 때 그러니까 그 경비대대가 프랑스 경비대대, 영국 경비대대, 그다음에 뭐 미군, 한국군, 그다음에 그 교육을 하는 여러 민간인들, 일본에서 건너온 그 CI 요원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공간들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거제에서 전시를 할 때는 경계선 옆에 있는 거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까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부 부를 달리해서 이제 수용소 무수들이 쓰는데 정치적인 대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립은 핵심은 그 포로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의 문제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요 한국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포로 수용 소장이 그 공산 포로들에 의해서 납치되는 수용 소장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 납치 사건이 발생했던 곡이 이제 인민군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통역을 담당했고 중국의 민주영군 포로들의 대표였던 사람이 쓴 책 이런 것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사진 말고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전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그 자료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파일을 열어보면 다 시체 사진들밖에 없어서 하루 종일 시체 사진 스캔하고 나면 정말 정신이 멍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폭력적인 부분들을 이제 빼고 전시를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무덤, 그러니까 파놓은 무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로들 어디로 갔는가였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잡혀 있다가 내려온 포로들인데요. 남한에 있던 포로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있던 포로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자기들의 소속으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옷을 벗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누가 줬냐면 자기 적들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올라가는 포로들은 남한과 유엔군이 줬던 옷을 다 벗고 올라가고요. 북한에서 내려왔던 이 소위 말하는 귀한 포로들은 내려오기 전에 북한이 줬던 옷을 다 벗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를 휘두르고 있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대만으로 돌아가기로 어떤 중국의 민주영군 포로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그
미군 포로인데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미국에 안 갈래라고 선택해서 그 중국과 북한에 남았던 미군 포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이제 그 유명한 세뇌 이론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뇌가 돼서 미국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3국 포로들 굉장히 제일 잘 멀끔한 사람들이고 이건 북한으로 올라가는 포로들인데 이게 또 사실은 그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 포로로 잡힌 여성 간호장교들은 단 한 명도 남한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젠더적인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 우리는 그까지 연구를 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관련해서 모든 것을 일본법적으로 해석하도록 강제된 역사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적 아니면 우리인데요. 저는 적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중간지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 속에 그 실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은 적과 백만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적과 백, 그러니까 그래서 적이 아니면 흑이 아니면 다 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흑이 아니고 백이 아닌 것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색깔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용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지대를 봉쇄하는 용어의 완화 및 대체라는 건 여전히 과제입니다. 그래서 방공포로 제가 썼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방공포로도 있었고요. 분명히 침공포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포로들의 범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송환포로, 북한으로 간 포로들인데요. 이들이 다 그러면 침공포로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은 에피소드들은 발표문에 썼었고요. 탈출포로 저는 이 용어는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공포로는 석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방공포로가 석방됐다고 선전만 했을 뿐이죠. 그럼 실상은 뭐냐? 한국군이 경비를 쓸 때 경비를 안 쓰고 경비를 안 쓴 틈을 타서 포로들이 탈출한 겁니다. 물론 그 탈출은 기획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방공포로 탈출한 석방된 방공포로 대신에 탈출포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그 한국전쟁을 2년 정도 더 길게 만든 게 포로들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 그래서 자원송환이라고 이제 흔히 번역하는 어디 갈래 물어봐서 가고 싶은 데로 보내준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처음에는 강제송환 그러니까 자원송환 대 강제송환이라 했더니 강제와 장원이라는 말이 너무나 그 강제송환이라는 말이 강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이제 의무송환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송환과 자원송환이 되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아까 전시에서 불을 달리했는데 불을 달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교육 문제가 결국은 포로들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 물어보려고 한 순간 포로의 선택에 개입하려는 욕망 및 의지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욕망과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교육이고요. 그래서 포로 내부의 갈등 그리고 포로와 당국과의 갈등은 포로를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건, 폭동 뭐 이런 문제는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첨예하고 민감한 영역이었고 이 교육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서사로 말하고 싶었던데 그걸 이제 순서를 그러니까 불을 달리해서 바꿨던 부분은 그 처음에 우리들의 생각을 굴절시켰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원송환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지원을 하는 거지만 이 자원송환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외부자인 포로들을 비국민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국민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국인 이게 이제 원래 포로의 의미인데요. 그게 아니라 일부들은 우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고 그래서 국민의 내부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포섭된 채 배제된 존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들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들을 어느 선까지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리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북한에 잡혀있던 국군 포로들 중에 나는 남한으로 갈래라고 해서 내려왔던 포로들이 가족 및 환영식에 참가했다가 다시 용초도와 추봉도로 와서 수용돼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ABC로 등급으로 분류되고 A는 A가 재입대인가요? A가 재입대, B가 직결 처분, C가 귀향 조치. A와 C가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던 거죠? 왜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들을 너 나만의 남아 이렇게 하면서 교육도 하고 공작도 하고 협력도 없고 이러니까 저쪽에서도 그랬을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행적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직결 처분의 대상으로 됩니다. 이 내용은 돌아온 패자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포로들은 어디로 갔는가 해서 결국이라는 단어에 쓰고 싶었던 건 물리적 귀한 장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포로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귀향군 수용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 드러냈던 건 이제 소개된 지역 주민들인데요. 포로 수용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소개가 됐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로 수용소 만들기 위해서 불 지르고 하는 그 장면들이고요. 그 소개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소개민 수용소를 만드는 장면이고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이 있었는데 집 말고 여기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특별조치 7월 26일에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나오고 8월 20일에 보상령이 나오는데요. 요것들이 집행됐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봐야 될 건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일부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제가 논문을 하나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과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전시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장소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한 어떤 지점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귀향군 돌아오지 않았던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 미군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정전협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북한에 남았던 포로들은 자발적으로 남은 게 아니라 강제로 남은 거다, 납북된 거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 가면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거라서 저도 안 가봤는데요. 이걸 만드신 분들이 저희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수용소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 보니 남한의 포로 수용소에서의 그 억압적인 모습들을 부각했고 그 대칭이 안 보였기 때문에 편파적이다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릭트는 사실은 전쟁기념관 배달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했던 질서가 이제 한국의 국가기구가 생산한 보고서 내용과도 전쟁기념관 전시가 모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걸 수정하실 생각이 없냐라는 공개 질서를 올렸던 거고 답변은 이제 아주 형식적이고 무비건조하게 왔습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 뭐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서사전력은 일부는 이제 불가능한 피난이고 이건 제가 제안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난할 수 없었던 아까 말했지만 어디로 피난 가더라도 검문을 당해서 포로가 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아까 사진으로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가서 사람을 교도다라고 하는 거고 셋째는 이제 대전연구소 학살은 총 3번인데 이게 북한의 군인, 남한의 군인, 북한의 군인, 또 남한의 군인 이 세 차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학살을 다룬 거였고 전쟁을 통과하는 10개의 방은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주제들인데요. 그 장소성에 그러니까 민주인권기념관의 조사실들을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형태들입니다. 쟁점과 논란 잠깐 정리를 제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쟁점이 안 된 거가 쟁점인 것 같아요. 그건 예를 들면 이 전시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했으면 엄청나게 쟁점이 됐을 텐데요. 민주인권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안 한 게 아닐까 그런 추적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모여서 우리가 기획회의를 한 게 아니라 몇 번 하긴 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쟁점들은 나중에 한번 모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발표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민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내밀하게 접근해 주셨고 그리고 좀 시간이 뒤에 좀 없으셔서 간략하게 해주셨지만 쟁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의 전성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전성현 교수님은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로서 피란 수도 부산의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작업을 오랫도록 진행하셨고,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다각도로 관여해 오신 연구자이십니다. 약간 지금 시간이 5분 정도만 지체됐는데 그냥 적당히 토론 시간 조절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딴 분들 들리시나요? 전성현 선생님?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요? 왜 이러지? 이것도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예, 소개받은 전성현입니다. 또 김연아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좋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또 발표하신 글 자체가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저도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서 실제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배운다는 입장에서 읽었고 또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토론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김민환 선생님은 동아시아 역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오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원래 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도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통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역사를 재현의 어떤 영역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민환 선생님의 이런 이전의 연구뿐만 아니고 지금의 이 글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는 김민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전투사 중심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좀 다각도의 어떤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시도 마찬가지겠죠.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그 김민환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이건 김민환 선생님 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김민환 선생님이 참여했던 전시 기획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약간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입도 하지만 또 전시를 주관하는 그 기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개입한 것들이 그 논란과 쟁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실제 재현으로 갔는가를 연구자 입장에서는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관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실제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전시의 주체들과 관련해서 전시가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시가 그래도 기존에 있던 이야기하고는 다르거나 아니면 기존 이야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개입할 건가,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한데, 김민환 선생님이 이 실제로는 새 전시죠. 새 전시 안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토론은 아닌데 일단 토론문을 좀 그 이야기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거는 실제 장소성과 관련 전시의 장소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부수적이긴 한데 그 장소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신 제가 이걸 안 봐서 그래서 보내주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전시를 좀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라는 전시의 모태가 됐던 거제문화예술회관의 포로 수용소 사람들 전시. 그럼 현장에 못 보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획의 어떤 그 서사의 배치 자체의 미묘한 어떤 굴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그 굴절을 더 크게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왜냐하면 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관의 그 온라인 전시에서 3, 뭡니까? 3-3에서 4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방을 찾기가 계속 다시 다른 데로 다시 앞으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방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서사 자체가 연결이 되기, 안 그래도 지금 3-2와 3-2와 4 사이에 3-3 때문에 굴절이 생겼는데 실제 전시 공간 자체가 더 굴절이 되도록 아예 분리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의도했던 선생님의 어떤 고민의 한 번의 굴절이 그러니까 전시 공간의 배치 때문에 또 굴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전시 공간을 못 보고 이제 온라인 상에 있는 공간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 설명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용어에 대한 이야기, 고민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혹자에 의하면 텍스트 중독자가 아니면 글을 거의 안 읽기 때문에 캡션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확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금 포로 관련해서 이 전시의 캡션 자체가 그러니까 영문을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전달하기 제일 편하긴 해요. 근데 그 한자어가 주체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바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시의 설명을 이야기할 때 좀 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의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건가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언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함을 지금 가졌던 걸로 이해가 되긴 한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전시에 대한 고민들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배제나 강조와 축소가 당연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균열을 내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개입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관람자들이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체적인 위치에서 그 전시를 다시 따져 물을 수도 있고 다른 전시로 또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용이 이렇게 산만하게 전개가 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PPT에 그 지역과 관련되는 그 그림 포로 수용소 때문에 그 소개되는 그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사진은 선생님이 잘못 갖다 놓았는데 그 허락되지 않는 기억에 등장한 위안부와 관련되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약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항의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도 기존의 전투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더 확대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쟁의 지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쟁의 지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 전쟁을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이것도 이제 약간은 구도화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 구도화되어 있는데 그 민간인 안에도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 뭐 여기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피난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그렇지 못한 또 외곽 지역, 뭐 이런 지역마다의 어떤 차이점들, 그리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의 지역사라고 하는 측면이 전시에 좀 더 포함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은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구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포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내부의 외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시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선택지와 또 국군 송환 포로까지 이렇게 던져놓긴 했는데 과연 그게 내부의 외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줬는지 그건 조금 잘 안 드러나는데 정합생 선생님입니까? 다른 선생님이 그러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용초도로 가서 또 고생을 하는 서사까지도 같이 가다 보니까 아, 왜 귀한 동포를 여기에 같이 다뤄야 되는가가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전시 두 전시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입니다. 네, 정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 전쟁 포로 전시가 이게 참 많은 정말 쟁점이 있는데요. 김민환 선생님도 시간이 이제 없으셔갖고 얘기를 충분히 못하셔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념적인 어떤 그런 쟁점도 있지만 또 전성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간 배치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의 지역사 문제라든가, 뭐 전달의 방식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균열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균열을 혼란스럽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드러낼까, 이건 아주 정말 쟁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나중에 토론 시간으로 이제 돌려야 되겠습니다.